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주인장 순무입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일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단어와 조사로 이루어진 이 문장, 나를 알아가는 것. 참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일이지 않나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문장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관찰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알게 된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주제를 서문으로 가져온 건 근래에 좋아하는 것을 곁에 두고 자주 보는 일의 행복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눈앞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찍은 사진, 감명 깊게 본 영화의 포스터, 귀여운 인형과 애정하는 엽서 등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더 눈길이 가고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취향이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선 사물들을 잘 보이는 곳에 두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지인들 덕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집 혹은 방 한켠에 그들의 취향이 가득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어떤 사람은 천장과 가까운 벽에, 또 다른 사람은 침대 옆에 그것들을 두었죠. 그런 공간을 바라볼 때마다 어쩐지 감탄과 부러움이 일렁였습니다. 그저 단순히 보이는 곳에 하나하나씩 쌓아둔 것에 불과할 텐데 말입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 모여 새로운 매력을 드러내는 걸 보며 그것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나라는 사람 또한 사소한 생각과 행동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나를 위한 생각과 행동을 반복한다면 나는 제법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오늘부터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씩 선사해 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몽땅 다락방의 주제는 드라마입니다. 최근에 종영을 한 따끈따끈한 드라마로 제목은 미지의 서울입니다. 사실 드라마는 팟캐스트에서 다룰 줄 몰랐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책과 영화와 달리 12부작에서 길게는 16부작인 드라마는 호흡이 길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줄거리 요약과 해석이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고민으로 주제 선정에서 늘 밀려났던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가 미지의 서울을 가져온 이유는 이런 고민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좋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고정적으로 챙겨보는 일에 재능이 없기도 하고 또 몰아보는 걸 잘하지도 않아서 정말 보고 싶거나 끌리지 않는 이상 드라마를 시청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런 제게 미지의 서울은 나름대로 견고했던 드라마를 향한 저의 적은 관심과 애정을 치솟게 만든 작품입니다. 등장하는 캐릭터, 깊이 있는 대사와 연출들이 완벽한 조합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다루고자 결심했습니다. 1부에서는 드라마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후 2부에서는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과 대사들, 개인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것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1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지의 서울의 주인공은 크게 4명입니다. 미지, 미래, 호수, 세진. 이 중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바로 미지입니다. 그리고 미지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미래입니다. 저는 미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드라마를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미지와 미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자매이자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도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쌍둥이였습니다. 오죽하면 낳아준 엄마조차도 미지와 미래를 구별하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둘을 유일하게 알아보는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아빠, 그리고 외할머니 월순이었죠. 특히 아빠는 미지, 미래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둘을 알아볼 수 있었고, 둘의 취향을 귀신같이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둘은 어린 나이에 여의게 됩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은 외할머니였습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 두 아이를 정성껏 돌보죠. 그 사랑 속에서 미지와 미래는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둘은 얼굴만 같고 나머지는 정반대였습니다. 몸이 약한 미래는 약을 달고 살았지만 미지는 병원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래는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잘했지만 미지는 공부와는 영 거리가 먼 아이였죠. 그러다 둘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싫어하는 걸 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때부터 둘만의 비밀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새끼 손가락을 마주 걸면 서로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로 한 겁니다. 미래는 미지가 싫어하는 수학 숙제를 대신해 주었으며 미지는 미래가 싫어하는 한약을 대신 먹어주었죠. 하루에 몇 번이고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결국 엄마에게 덜미를 잡혀 미지는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드디어 미지와 미래에게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생긴 겁니다. 이를 기점으로 둘은 더 이상 서로를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미래는 밥 먹듯이 전교 1등을 합니다. 이와 달리 미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지에게 잘하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바로 달리기였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로 달려가는 미지를 본 체육 선생님의 강력한 권유로 육상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지는 흔히 말하는 괴물 신인이 되어 육상대회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늘 주인공이었던 미래, 그런 미래의 옆자리, 조연에서 벗어나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학 입학, 장학금 등 중요한 것들이 모두 달린 대회에서 미지는 발목을 접지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결국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미지는 30살이 되었지만
엄마와 함께 본가인 두손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농번기 때는 농사를 했고 농한기 때는 일용직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말에는 외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미래는 일찍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 서울살이를 시작했고 현재 금융관리공사라는 공기업에 취직한 상태였습니다. 미지는 미지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엄마의 걱정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키의 눈에는 미지는 직장도 없고 저축도 없는 정말 나이만 먹은 어린 애였거든요. 미지와 엄마의 갈등은 그렇게 점점 잦아졌습니다. 엄마의 부탁으로 미지는 서울에 가게 됩니다. 미래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라는 부탁이자 강요였습니다. 미지는 얼굴을 찌푸리며 미래의 회사로 갑니다. 그런데 미래는 회사 안이 아닌 밖에서 들어오죠. 로비에 있는 미지를 본 미래는 재발이 저린 듯 변명을 합니다. 회의가 늦게 끝나서 이제 나왔다고. 그리고 서둘러 미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죠. 미지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나갑니다. 그렇게 둘은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미래는 어딘가 이상한 사람처럼 말을 쉴 새 없이 뱉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여기는 이게 맛있다. 주말에는 웨이팅이 1시간이 넘는다. 등등 미지가 말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카페 종업원이 잔을 깨뜨리고 손을 다치는 상황을 목격합니다. 미지는 마치 자신이 아픈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반면 미래는 무표정한 얼굴로 직원의 다친 손을 보다가 부럽다는 말을 툭 내뱉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지는 미래를 어이없게 쳐다봅니다. 다친 게 뭐가 부럽냐며 덧붙였습니다. 미래는 공허한 눈으로 퇴근하니까 직장인들은 다 저런 상황을 한 번쯤은 생각한다. 회사에 불이 나거나 출근길에 버스에 치여서 회사를 안 가는 상상을 한다. 등등의 말을 합니다. 미지는 질색하며 그런 상상을 왜 하냐고 타박하죠. 버스 기사는 무슨 죄냐고 하면서요. 미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말을 속사포로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해봤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다. 2, 3층 높이가 딱 좋고 이불 같은 걸 미리 던져놓으면 이불을 털다가 떨어졌다는 핑계도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지는 그렇게 말하는 미래가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치고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옵니다. 돌아오니 미래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반찬통들도 다 그대로였어요. 미지는 어이없어하며 문자를 남깁니다. 진동은 카페 테이블에서 울렸습니다. 핸드폰도 두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미지는 짜증을 내며 카페를 나섭니다. 길을 걷는데 불길한 예감이 미지를 스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세한 그 계획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미지는 그 길로 곧장 미래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미래는 불길한 예감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불과 베개를 던져놓고 베란다 난간을 넘어갔습니다. 위태롭게 서 있는 미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난간을 꼭 붙잡은 채로 말입니다. 집에 도착한 미지는 미래가 난간에 서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미래가 손을 놓은 차이나 미지가 미래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둘은 같이 아파트 3층에서 떨어지게 되죠. 다행히 화단과 키가 작은 나무가 있어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미래를 보고 놀란 미지는 다급하게 미래를 깨웁니다. 정신을 차린 미래 앞에서 미지는 펑펑 웁니다. 미쳤냐고. 너 정말 죽을 뻔했다고 소리칩니다. 미래는 그걸 알면서 왜 같이 떨어졌냐고 말합니다. 미지는 더 서럽게 울면서 내가 네 손을 어떻게 놓냐고 말하죠. 그런 미지를 바라보는 미래도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미래는 그간 얘기하지 못했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을 1년 동안 당하면서 우울증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사정을 알게 된 미지는 격분하며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내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입원으로 생긴 빚을 갚아야 했고 가족의 생활비와 할머니가 계신 요양병원 비용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특성상 이직도 힘들었기 때문에 인사이동까지 버티려고 했던 겁니다. 그 지옥 같은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한다니. 미지는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미지를 서울역에 가는 버스에 태워보낸 후 미래는 한강대교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미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본가로 간 줄 알았던 미지가 미래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퇴사도 하지 말고 이직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밉니다. 자신이 미래의 삶을 대신 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미래가 괜찮아질 때까지만 잠시 동안만 서로의 삶을 바꿔서 살자고 합니다. 미래는 그런 미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미지가 건넨 그 새끼손가락은 미래에게는 곧 구원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렇게 둘은 몇 년 만에 미지는 미래로, 미래는 미지로 바꾸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미지와 미래는 머리 스타일을 바꾸며 본격적으로 서로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고향인 두손리로 가는 버스 앞에서 미래는 미지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나대지 말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고 말합니다. 미지는 반복해서 말하는 미래를 질린 듯이 쳐다보고는 알겠다고 대충 대답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연기하는 미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미지는 다음 날 회사에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미래에게는 주에 한 번 있는 회의 시간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기양양하게 들어와 보니 사무실에는 몇몇의 직원들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줄 알았건만 이미 회의는 시작된 뒤였습니다. 미지는 조용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자리가 없을 거라며 구석에 앉으면 된다고 말하는 미래가 떠오른 미지는 나름대로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 미지를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보죠. 미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배달이 온 커피의 제 몫을 자연스럽게 챙깁니다. 더더욱 미지를 향한 눈길은 거세졌습니다. 회의가 지속되던 중 팀장이 미지에게 일부러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미지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였기에 말을 얼버무립니다. 그때 최 국장이라는 사람이 상황을 중재합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냐며 미지를 두둔하죠. 국장 덕에 미지는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미래인 척하는 첫 출근을 마친 후 미지와 미래는 서로의 하루를 간단하게 공유합니다. 미지는 이렇게 편한 일이 없다며 1년도 더 하겠다고 으스대죠. 미지는 그 말을 곧바로 후회하게 됩니다. 출근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미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는 일에
좀이 쑤신 상태였습니다. 이를 본 최 국장은 미지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외근을 하는 일이 있다고 말입니다. 미지는 외근이라는 단어에 혹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대외비 사업이기 때문에 수락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최 국장의 말에도 수락한 겁니다. 그렇게 미지는 미래가 알면 큰일 날 사고를 치게 됩니다. 미지가 맡은 일은 한 오래된 식당의 주인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식당을 팔게 하는 게 미지의 임무이자 회사의 목표였습니다. 미지는 호기롭게 식당을 방문하지만 공사에서 방문한 사람임을 안 식당의 주인 로사는 소금을 뿌리며 미지를 내쫓습니다. 미지는 그렇게 며칠째 식당을 방문하고 소금을 맞고 쫓겨나는 일을 반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소금을 맞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미래에게 이실직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나 호수를 마주치게 됩니다. 호수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미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던 호수는 미지에게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차단했냐고 묻죠. 미지는 그럴 리가 없다며 핸드폰을 내밀지만 전화를 걸고 있는 호수의 폰과는 달리 아무 화면도 뜨지 않는 미래의 폰을 발견합니다. 재빠르게 태세를 전환하며 차단을 하면 안 되냐고 얼버무립니다. 호수는 뜸을 들이더니 사내 고발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묻습니다. 미지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며 되물어봅니다. 호수는 기억이 나지 않냐고 말하더니 자신이 그 사건 외부조사위원으로 나가지 않았냐. 거기서 나를 보고 도망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미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미래가 따돌림을 당하게 된 이유, 즉 미래의 사수가 직장 상사의 비리를 고발하고 미래만이 사수의 편에 서서 증언을 해주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 일에 호수가 껴있었던 건 몰랐던 겁니다. 미지는 의연하게 대처하며 호수의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호수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며 주말에 만나자고 합니다. 차단을 풀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날 저녁 미지는 미래와 전화를 하며 호수와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주말에 만나자고 했다는 말까지 모두 말하죠. 미래는 단칼에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 미지와 미래가 머리를 감아 수건으로 만 상태에서 호수가 둘을 바로 구별했었기 때문에 들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미지는 머뭇거리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어디서 볼 건지 정하자는 호수의 연락에 결국 답장을 해버립니다. 호수와 만나게 된 주말. 근처 식당들이 모두 만석이라 둘은 한강으로 갑니다. 마치 한강을 아주 오랜만에 본 듯 신나하는 미지를 호수는 빤히 바라봅니다. 미지가 고개를 돌리자 안 본 척을 하죠. 미지와 호수는 한강 라면을 먹으면서 오늘 호수가 만나자고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호수는 미지에게 사내 고발을 취하한 이유가 자신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미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 고발은 미래의 사수가 했고 미래는 그저 증언만 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수는 이런 성추문과 관련된 고발은 고발자의 측근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취하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말합니다. 그날 원래 외부 조사를 나가기로 한 선배가 문제가 생겨서 호수가 대신 나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미래를 본 것이었습니다. 미지는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미지는 모르는 미래만의 일이 더 남아 있었던 겁니다. 호수와 헤어지고 집에 도착한 미지는 미래에게 묻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할 말이 더 없냐고 말이죠. 미래는 없다고 대답합니다. 미지는 찜찜함을 숨긴 채 전화를 끊습니다.
미래에게 대놓고 물어볼 수 없었기에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흘렀고 미지는 자신이 벌인 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식당의 주인 로사를 설득하는 것. 오늘도 어김없이 소금을 맞았지만 미지는 참았던 속내를 로사에게 눈물 터지듯 쏟아냅니다. 그리고 후련한 마음으로 식당을 나서죠. 그러던 차 호수에게 연락이 옵니다. 둘은 한강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호수는 미지에게 사내 고발이 취하된 데에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무조건 돕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 만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미지가 대답하려는 순간 전화가 옵니다. 로사가 내일 아침 10시까지 식당으로 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죠. 드디어 소금을 맞지 않고 대화를 할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미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방방 뛰며 호수에게 호들갑을 떱니다. 미래는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그런 미지를 가만히 쳐다보던 호수는 한마디를 툭 내뱉습니다. 너 유미지지? 라고 말이에요. 과연 호수는 미지를 알아본 것일까요? 그리고 식당의 주인 로사와는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기까지가 1에서 2화의 줄거리였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줄거리를 적기 위해 1화와 2화를 처음부터 다시 보았습니다. 보면서 느꼈던 건 1화를 정말 잘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종화까지 본 뒤에 다시 보니 1화에서 스토리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흔히 떡밥이라고 하죠. 떡밥은 잘 회수하면 최고지만 그렇지 못하면 망해버리는 위험 요인이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에 떡밥이 제대로 회수되는 때의 카타르시스를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이 드라마가 그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해준 드라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매 회차가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미지의 서울의 큰 장점입니다. 특히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숨겨진 요소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엄청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부는 제가 왜 미지의 서울을 좋아하게 됐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화와 2화는 적당한 무게감으로 이어진 것에 비해 3화와 4화는 상대적으로 더 깊고 무거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걸 풀어내는 방식과 배우들의 연기, 주인공의 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가장 좋았던 장면은 4화에서 나오는 미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짧게나마 공유해 보겠습니다. 미지는 부상으로 인해 달리기를 못하게 된 이후 큰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죠. 그런 미지를 꺼내준 사람은 외할머니 월순이었습니다. 그간 오키와 미래, 호수가 방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수는 어느 날 미지의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미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월수는 미지와 천천히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미지는 자신이 잘하는 건 달리기 하나뿐이었는데 일을 못하게 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다시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로 미래의 옆에서 조연인 채로 살아갈
남은 삶이 너무 길고 지겹다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걸 알고 있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월수는 사자가 사슴 피해 도망치는 게, 소라게가 잡아먹힐까봐 숨는 게 겁쟁이 같은 행동이냐고 묻습니다. 모두 살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미지도 살고 싶어서 숨은 거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모양이 빠지고 추저분해 보여도 살려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미지의 아픔을 어루만져 줍니다. 월순의 따뜻함에 미지는 그 대화 이후 천천히 마음을 열게 됩니다.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었던 거죠.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집에 미지와 할머니만 있었던 날, 월수는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방에서 소리를 들은 미지는 할머니를 여러 번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문고리를 잡고 망설인 끝에 겨우 방 밖으로 나온 미지는 거실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보게 됩니다. 미지는 할머니를 깨우려고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 집 전화기를 들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집 전화선을 끊어버려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지는 할머니를 위해서 3년 동안 나가지 않았던 집에 나가게 됩니다. 할머니를 구해달라며 여러 집의 대문을 두들기죠. 이후 월수는 병원에서 뇌경색을 진단받고 그 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미지는 자신이 너무 늦게 발견하고 대처했다는 생각에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순간은 미지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 덜덜 떨리는 손과 질끈 감은 두 눈, 차가운 바닥을 견디고 있는 맨발이 미지의 두려움, 간절함, 절박함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과 바깥 세상에 대한 공포의 충돌이 일어나는 내면을 완벽하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미지였으면 어땠을까? 자연스럽게 저를 이입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족 외에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지냈던 지난 3년이 얼마나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스스로를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내가 다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육상 선수를 계속했더라면 집을 나서는 일이 이렇게 괴롭진 않았을 텐데 하며 말입니다. 4화에서 이 장면은 미지의 회상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로사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쓰러졌던 그때가 떠올랐던 겁니다. 호수는 해당 회차에서 로사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었기에 미지와 호수는 함께 로사를 구하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 옥상에서 미지는 호수와 대화를 하며 말합니다. 할머니가 쓰러졌던 날, 같이 있던 게 유미지만 아니었어도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누워있지 않았을 거라고. 할머니는 누워있는데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놀고 먹고 다 한다고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참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미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지의 시점이 아니면 미래가 미지를 험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미지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죠. 망설임 없이 자신을 탓합니다. 호수는 그런 미지에게 단호하게 그게 왜 미지의 탓이냐고 말합니다. 그건 미지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 확실히 하라면서 미지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지의 목소리로 독백이 나옵니다. 내가 나라는 이유로 누구보다 가혹했던 숱한 나날들. 사슴도 소라게도 모두 살아남으려 애쓰는데 왜 인간은, 왜 나는
나의 가장 지켜야 할 순간에 스스로를 공격하는 걸까? 남이 되어서야 알았다. 나의 가장 큰 천적은 나라는 걸. 이 독백을 끝으로 사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드라마의 주제를 관통하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획 의도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나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타인의 삶은 참 단순하고 쉬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 외모였으면, 저 조건이었으면, 저 성격이었으면 인생이 지금보단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막상 누군가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아픔과 고난을 가진 그저 행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애쓰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비로소 사랑과 연민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에게는 어떨까요? 그동안 어떤 아픔과 고난을 안고 살아왔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남에게는 들이대지 않을 가혹한 잣대로 나 자신을 몰아붙이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미지의 서울은 서로 인생을 바꿔 살아보며 내 자리에서 보이던 것만이 다가 아님을 깨닫는 사랑스러운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로 다른 이의 삶을 마음 깊이 이해하는 다정함과 더 나아가 나의 삶도 너그럽게 다독일 수 있는 따뜻한 연민을 권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드라마의 기획 의도입니다. 이 글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또 자주 스스로를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재난처럼 발생하는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마치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 양 생각하죠.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탓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자신을 나무라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건들을 마주할 때 원망이라는 감정은 쉽게 생겨납니다. 저는 이 원망이 억울함의 왜곡된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어떤 필연적인 이유 없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죠. 그래서 그 이유를 멋대로 만드는 겁니다. 남에게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의 행동에 그 이유를 쉽게 대입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더 잘 대처했더라면 등등. 표현은 다르지만 속은 똑같은 내용의 못을 자신에게 계속 박는 것입니다. 미지의 서울은 숱하게 나를 탓해왔던 우리에게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을 던지면서 더 이상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드라마를 보면서 좋았던 부분은 남에게 주었던 사랑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사랑의 순환.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이 곧 나를 보듬어주는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마음.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시화되는 장면들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더불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이 마음들은 잊히지 않고 꼭 나에게 다시 찾아온다고. 그러니 서로에게 조금 더 다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정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세상과 비슷한 결을 말하는 드라마였기에 깊은 애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타인과의 연결이 너무나 쉬워진 탓에 더더욱 타인을 홀대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힐난하며 공격하죠.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꼭 내가 그 상황에 속해 있지 않아도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 현실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드라마가 미지의 서울이 아닐까 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로 치부하며 주인공들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과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멀게 느껴질 수도 있죠. 심지어 그 세상은 모두 허구의 영역이고요. 그럼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 허구 또한 사람에게서 나온 상상이며 이 세상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마냥 도달할 수 없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노비처럼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기도 하고 재혼한 여성의 자식은 출세가 불가능했으니까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200년 전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평등이 결국은 어느 정도 이뤄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 타인에게 더 다정할 수 있는 사회, 공격과 비난보단 위로와 사랑을 건네주는 사회도 분명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진다면 앞으로 제게 남은 날들이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팟캐스트의 주제는 드라마 미지의 서울이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을까요? 저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감상평을 공개하는 것만 같아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오늘 회차를 통해 미지의 서울을 보게 되고 또 많은 위로를 받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날도 반드시 존재해야 하니까요. 전 그렇지 않은 날들을 자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 짧은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부쩍 더위가 심해졌습니다. 부디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또 만나길 바랍니다. 몽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